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84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너무나 엄청난 이슈들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어갖고 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뭐 나오는 얘기 하나하나 뭐 건건이 모든 뭐 사설거리, 기사거리가 될 텐데 이것이 하루에도 뭐 몇 건씩 보도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상회담 보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얼떨떨했는데 우리가 그 정상회담에 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전 과정을 생중계로 이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본 사람이. 그래서 보면 아 이게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동안에 네. 이렇게 보면 이게 안 알려지고 뭐 이렇게 발표만 보고 있다가 네. 그 정상들의 남북 정상들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대화 내용, 대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좀 이 뭐 감정이입이 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감상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주고받는 게 이제 외교 협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의 삐그덕거림도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잘 되도록 인내심 있게 응원해 줘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정상회담 얘기해 주실 건 아닐 것 그렇죠. 같고요. 뭐 예. 저 같은 뭐 비전문가가 언감생심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뭐 사실 너무 엄청난 이슈가 많아서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스치고 지나간 칼렌더 기사가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죠. 어떤 거예요? 그 4월 29일인데요. 이마영 기자는 4월 29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4월 29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게 보면 이제 뭐 이 윤봉길 의사가 우리가 뭐 상하이 의거, 상해 의거 아니면 홍구공원, 뭐 홍커우 네. 의거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방송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윤봉길 의사 관련 논문들하고 책을 좀 훑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윤봉길 의사의 의건 뭐 이런 거 하면은 네.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 논문을 좀 읽고 책도 좀 읽고 하면서 그 의거의 전 과정을 알게 됐고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윤봉길 의사의 뭐 상하이 공원 의거 네.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드라마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상하이 의거하면 윤봉길 의사도 의사지만 백범 김구 선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932년 4월 1일이죠. 그때 이제 그 이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갖고 이제 아내도 있고 뭐 자녀도 뭐 그 일녀 이남이라고 하는데 그 두고서 혈혈단신 중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24살이었습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아왔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제가 그 채석바구니를 짊어지고 지금 날마다 홍구공원 방면으로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정말 천신반고 끝에 상해로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자리를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좀 구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죽을 자리를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거죠. 사실 뭐 그 김구 선생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뭐 네. 무슨 간첩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첩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김구 선생이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서 이른바 이제 좀 맛을 본 거죠. 간을 이 청년이 과연 진실된 청년인가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차근차근 뜯어보니까 아, 이 친구는 의로운 대장부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윤봉길 의사한테 그래요. 뜻을 품으면 마침내 뭐 일을 이룬다라는 예. 말이 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요즘 연구하는 바가 있는데 마땅히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예. 뭔가 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죠. 연구하던 바가 있는데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김구 선생하고 이제 임시정부 국무회의가 당시에 예. 그 비밀단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인 애국단이라고 뭐 잘 하실 겁니다. 그래도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그 현 단계에서는 대대적으로 일제를 공격하는 군사작전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테러 공작, 네. 그러니까 요인 암살을 하고 파괴하고 뭐 이런 시설을 파괴하고 이런 공작을 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그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모든 공작에 사용하는 자금, 그다음에 인물의 출처, 사건 뭐 이런
정계과장 이런 것들 전권을 백범 김구 선생한테 위임을 하죠. 일제가 보기엔 테러 단체네요. 그렇죠. 일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이제 이봉창 의사 잘 아시는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살 미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1932년 1월 8일인데 그 이봉창 의사가 이제 이른바 일왕을 저격하려고 했다가 이제 폭탄이 안 터지는 바람에 이제 미수한 사건이 있잖아요. 불발이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왕,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천왕이라고 하잖아요. 신성 불가침이잖아요. 그런 신성 불가침인 존재를 저격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세계 만방에 한인이 일본에 결코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과시한 사건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국민당도 마찬가지로 거기 그 기관지에 국민일보라는 데가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한국인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했지만 불행히 명중시키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파문을 일으켰죠. 요컨대 윤봉길 의사에게도 그런 임무를 맡기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범 선생이 윤봉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올린 요사이 연구하는 바 계획 이런 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훈커 공원 의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왕 생일이 4월 29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걸 상하이 그 사변이라고 하거든요. 일본군이 1월부터 이제 막 공격을 해갖고 상하이를 점령을 했는데 그 4월 29일 날 일왕 생일을 맞아서 일본 거류민들이 대대적으로 일왕의 생일잔치, 그걸 천장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벌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백범 선생이 야, 이 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부르니까 윤봉길 의사가 그 이제야 제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반색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도시락 폭탄은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락 폭탄 아이디어 제공자는 바로 일본 친구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 친구들요? 어째서요? 그러니까 일본 영사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일본인들한테 식장에 참가하는 자는 물병 하나와 도시락 하나, 그다음에 일본 국기를 일장기죠. 하나씩 들고 오라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범 선생이 이거야라고 이제 무릎을 쳤죠. 그러면서 이제 폭탄을 2개를 만든 거죠. 도시락 폭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물병 폭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윤봉길 의사 거사에 던진 그런 폭탄은 물통 폭탄이거든요. 도시락 폭탄도 있었는데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배울 때 도시락 폭탄이라고 배운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던지지 못한 도시락 폭탄이 남아서 이게 사진으로 막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이제 물통 폭탄을 던졌으니까는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중국인 폭탄 제조 기술업자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수통과 물통을 2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백범한테 건네줬죠. 근데 20개면 정말 많네요. 사실 좀 미안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봉창 의사 의거 때 폭탄이 좀 불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좀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그냥 고성능 왕제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알루미늄 도시락 물통 폭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준비가 완벽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든 다음에 그 사흘 전에 그 4월 26일인데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 입단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 뭐 백범 선생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혼자 이렇게 수류탄 같은 폭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윤봉길 의사가 나는 적성, 그러니까 이게 적성이라는 게 참된 정성이라는 거거든요. 그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외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군 장교를 도륙한다. 이런 말 참 자극적인데요. 그렇죠. 뭐 적군을 죽이는 거니까 전쟁이니까는 뭐 아무리 자극해도 뭐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가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거사 자금을 좀 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사장에 입고 들어갈 양복 한 벌 깨끗해야 되잖아요.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깨끗하게 다녔습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추리하게 다닐 수는 없다라는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요 거사장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말끔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복 한 벌하고 시계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식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 윤봉길 의사가 날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며칠 동안 공원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식장 설치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거사를 위치하고 동선을 점검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 목표가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상하이 주둔군 사령관 대장이거든요. 그런 그 이 폭살 목표 요인들의 사진을 구하고 일장기를 또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친밀한 준비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연속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네. 이제 거사 당일날이 29일 새벽인데 윤봉길 의사가 백범과 함께 이제 교포 김혜산이라는 사람의 네. 집에서 아침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백범 선생이 전날 요 김혜산이라는 교포한테 쇠고기국밥 좀 마련 좀 해라라고 이제 돈 주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아침은 고깃국을 먹여야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가 당시에 24살 청년이거든요. 근데 예. 백범 선생은 56살이니까 사실 아들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이 아들뻘 청년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실 사람들이 어른들이잖아요. 예. 앞길 창창한 청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주로 보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밥 먹는 윤봉길 의사의 모습을 이제 백범 선생이 이제 백범 일지에 기록을 해놓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윤봉길 군의 기색을 보니까 태연제약했다. 농부가 논밭에 나가려고 일찍 나서 그 자던 입에 일부러 밥 먹는 것, 그거 되게 입이 깔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밥 먹는데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꿀꺽 이렇게 먹잖아요. 꾸역꾸역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니 뭐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입이 깔깔한데도 밥 한 그릇 다 먹는 농부 같다 이렇게 그렇죠. 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 차려준 성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먹긴 먹는 건데 뭐 목구멍으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죠. 솔직히 그렇죠. 예, 의연하게 이제 뭐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밥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밥심으로 임무를 완수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침 아침 7시가 됐대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갑자기 백범이 준 뭐 이 거사자금으로 구입했던 회중시계,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게 가슴에 품을 그 시계거든요. 회가 품을 했자니까 꺼내더니 이제 백범한테 건넸다는 거죠. 시계를 건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 선생님 시계가 낡은 것 같은데 제가 산 이 신상 시계, 뭐 신상 시계라고는 말을 안 했겠죠. 신상하고 바꾸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거사를 위해서 구입한 시계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몇 시간만 필요합니다라고 한 거죠. 그 거사 후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낡은 시계라도 상관없으니까 선생님 것과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백범 선생이 먹먹해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 윤봉길이 건네주는 시계가 이제 마지막 기념품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맞교환을 했다는 거고 이제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하고 이제 배웅을 하면서 자동차를 타야 되잖아요. 뭐 타다 말고 윤봉길 의사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한 6, 7원 정도 꺼내더니 백범한테 또 주더라는 거죠. 돈은 또 왜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선생님에게 남은 돈인데요. 자동차 요금을 주고도 한 돈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제게 필요 없는 돈이니까 선생님이 갖고 계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범이 아, 무슨 소리냐. 그래도 돈은 좀 갖고 있어야지 하니까 아닙니다. 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뭐 돌려줄 사이도 없이 자동차가 미끄러져 갔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범은 막 쫓아가면서 허공에다가 막 손을 이렇게 흔들고 팔을 내저었고 뭐 이러면서 쫓아가면서 말했다는 거죠. 윤동지 나중에 지하에서 만납시다라고 이제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윤봉길 의사가 또 차창에 이제 고개를 숙여서 답을 하고 어서 가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또 무심하게 또 경적소리를 내면서 훈커공원으로 달려가고 뭐 이런 그림이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백범일지에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상상을 하니까 너무 가슴 먹먹한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범일지라든가 논문을 내서 이제 이런 대목을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전에 논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논문 읽고 눈물 흘리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헤어져서 윤봉길 의사가 이제 공원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사가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별거 그냥 뭐 어떤 규모가 이제 가늠이 안 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엄청난 행사였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하여튼 기갑부대, 보병부대, 기마부대가 상해 온 시가를 막 누볐다는 거고 행사장을 에워싸고 그다음에 공중에는 또 수십 대의 일본 비행기가 무력 시위를 벌이고 막 그랬다는 거죠. 아유, 우리는 좀 역사를 배울 때 너무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날 이렇게 천장절 행사가 얼마나 대대적으로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을 쭉 읽어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뭐 교과서에서 훑고 지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가 어깨에 물통을 메고 그 양손엔 도시락 일장기를 들고 입장을 했다는 거죠. 네. 엄청난 인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인파가 외교 사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공상업 각계 인사 그다음에 네. 상해 거주 일본인 남녀노소 해갖고 그리고 또 무력 시위에 나선 일본군 10,000명 포함해서 모두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와, 3만 명이면 정말 큰 행사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천장일 행사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네. 큰 행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가 엄청나게 삼엄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상해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 네. 대장을 필두로 해서 내빈이 이제 줄줄이 입장을 했는데 단상에 이제 시라카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제 3함대 사령관인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 그다음에 제 구사단장 있는 우에다 겐기치 중장 그다음에 뭐 상하이 총영사였던 무라이 쿠라마스 네. 일본 공사였던 시게미스 마모루 뭐 이런 그다음에 거루민 단장인 가와바타 사다지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총출동을 했다는 거죠. 정말 간단한 행사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천장절 공식 행사 그다음에 열병식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한 2시간 반 정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 그 외국 이 외빈들은 자리를 떠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주요 인사들 그다음에 일본 교민들만 참석하는 관민 결합대회가 열린 거죠. 그때가 이제 11시 30분 정도 됐다는 건데 네. 이때 이제 윤봉길 의사가 슬슬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제대로 거사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국가를 새삼스럽게 다시 부르고 이 네. 기미가요잖아요. 네. 막 끝나갈 무렵인데 그게 한 11시 45분에서 50분 정도 사이였는데 네. 윤 의사가 일어나서 이 식단 그 행사장 사령대 네. 꼭대기 거기 이 주요 그 인사들이 모였던 거기다가 물통 폭탄을 던진 거죠. 그 중국 신문들 보도를 보면 네. 뭐 그때 당시에 식단이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폭탄이 터지자 일본 거루민 단장인 가와바다는 내장이 모두 쏟아진 채 경축 단상에 꿇어앉아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렀다. 네. 사령관인 시라카와 대장은 왼뺨에 파편이 박혔다. 총영사인 시게미스는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졸도했고 구사단장인 노무라는 한쪽 눈알이 튀어나왔다. 사령대가 질퍽하도록 피로 물들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폭탄 성능이 엄청났나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예 그냥 막 미련 없이 막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봉창 의사가 뭐 불발한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 신문들 기사를 보면 이건 보통의 수류탄이 아니다. 알루미늄제 군용 보온병으로 위장한 특수폭탄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물 대신에 강력한 화약이 채워져서 엄청난 위력을 보였다는 거고 사령대가 크게 파손이 되고 사령대 왼쪽 앞에는 직경이 1m 가까운 구덩이가 파였다는 거고 그 화약을 담은 알루미늄 통이 폭발과 함께 엄청난 파편이 돼서 가공할 상상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네. 윤봉길 의사한테는 아직 던지지 못한 도시락 폭탄이 남아있었는데 이 도시락 폭탄 남아있던 게 길이가 8인치고 폭은 3인치고 깊이가 2인치 정도 됐다. 그러면서 안에는 폭약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붙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체포돼서 일본인들한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는 건데 네. 이 상하이에서의 대만보 그러니까 거기 보면 현지 신문이죠. 네. 서양인이 본 윤봉길 의사의 체포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령대 옆에 사람이 일본인이죠. 난폭하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압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군중은 그 사람의 옷을 찢고 발로 차며 마침내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일본 헌병대가 끌어냈을 때는 얼굴부터 허리까지 선혈이 낭자한 모습이었다. 옷소매 사이로 연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비록 중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흘러나왔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경황에 얼굴에 냉소가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 보도를 보면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헌병대로 끌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사진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진 보면 잡혀가는 윤봉길 의사 얼굴하고 복장이 깨끗하던데요. 그게 이제 그 일본 그 오사카 아사히 신문의 5월 1일자 네. 호의 일면 사진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깨끗한 사진을 보고서 저 잡혀가는 저분은 윤봉길 의사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했던 적도 있죠.
이게 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이 논문을 보면은 윤봉길 의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같은 날 같은 신문, 그러니까 오사카 아사히 신문의 이면을 보면 거기도 잡혀가는 윤봉길 의사가 나오거든요. 그 예. 기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예. 거기 사진을 보면은 그 얼굴에 이렇게 핏자국이 보일 정도의 사진, 예. 윤봉길 의사 사진을 실었거든요. 근데 왜 1면하고 2면하고 사진이 틀린 거예요? 그 논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했는데 지금 그 예. 논문 쓴 분은 뭐 거기 기사에는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그 일면에 대문짝만한 사진을 실었잖아요. 그래서 신문사 측에서 일종의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뽀샵 처리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신문뿐만 아니라 영자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더 차이나 위클리 리뷰라든지 뭐 이런 신문들을 보면 얼굴이 시커멓고 뭐 코트에 진흙 묻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헌병들한테 끌려가는 그 윤봉길 의사의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 다른 사진들도 비교해 보면 주인공이 동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사카 아사히 신문이 1면에는 깨끗한 사진을 또 2면에는 피투성이 사진을 실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추측인데 일면에 이제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핏자국이 막 선명한 사진을 실으면 이 당시에 그 상하이 사변 이후에 이제 반일 감정이 격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좀 뭔가 자극적이잖아요. 이제 선정적이고 그래서 네. 불을 붙이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본에서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 추정이 맞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렇게 구타당했는데 의연할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태연자학해서 네. 일본 헌병들이 또 엄청 고문하고 뭐 그랬단 그럽니다. 윤봉길 의사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건데 거기 그 신문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 이 주변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문에 윤봉길 의사가 이미 뭐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그 폭탄 맞은 일본인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일본인 거루민 단장 네. 가와바다 사다지 이 사람은 이제 폭발 직후에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후송이 됐는데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록이 내장이 쏟아져 나온 가와바다는 새벽에 2차례나 피를 토하고 거품을 네. 뿜으며 기침을 그치지 않다가 결국 새벽에 사망했다라고 나오고 일본 공사인 시게미스 마모루는 온몸에 64곳이나 파편이 박혀갖고 혼수 상태로 이송이 되고 결국 일주일 만에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중국 신문들이 그 시게미스의 수술 소식을 이제 약간 고소하다는 듯이 뭐 아주 선정적인 필치로 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하냐면 수술용 톱으로 다리를 잘라낼 때 선혈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 잘라낸 다리 부위의 살과 근육이 한동안 꿈틀대는 모습도 보여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라는 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게미스라는 인물은 나중에 외무 대신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 훗날에 이제 그 일본의 외무 대신이 되고 이 사람이 되게 그 유명한 사람인데 1945년 9월 2일 날 의족에 의존을 하고서 그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역할을 맡았거든요. 네. 그 의족이 뭐 10kg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눈알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노무라 중장 결국 실명을 했는데 눈알이 파편이 박힌 거죠. 네. 그랬고 그다음에 구사단장은 발가락 4개가 완전히 부러지고 막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의 타격 목표는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죠.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이거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배운 게 뭐 저 사람 뭐 중요하다 그러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가늠을 그쵸, 못하는데 예. 1925년에 대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다음에 네. 육사 교장이라든가 시베리아 파견군 사령관, 그다음에 육군성 차관, 관동군 사령관 뭐 이런 걸 거쳐갖고 육군 대신을 지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일본 육군의 대표적인 지휘관이었다는 거죠. 네. 그 1928년에 퇴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하이 사변이 발발하니까 다시 상해 파견군 사령관으로 복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군의 상하이 침공을 상징하는 굉장히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도 원수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신문들도 이 시라카와 용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어갖고 그 촉각을 곤두세웠죠. 처음에는 그렇게 중상이 아니었다면서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 뺨에 뭐 7, 8개 곳이라 그러는데 파편을 맞고 어깨, 복부, 다리 한 30여 곳 정도
상처 자국이 있었다는 건데요. 처음에 일본 육군 병원에서도 출혈이 좀 심하지가 않다. 그래서 4주 정도면 완치할 수 있다라고 낙관을 했다는 거고 예. 병세가 나날이 호전돼 갖고 병상에서 막 술을 마셨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평소에 술을 좋아한 시라카와가 브랜드를 찾고 있다. 네. 그러면서 문병원 지인들하고도 또 뭐 희희낙낙 환담을 나눴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술까지 마셨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중국인이나 뭐 한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근데 예. 갑자기 거사 한 20여일이 지난 다음에 5월 21일이 됐는데 갑자기 예. 병세가 악화가 됐죠. 그러면 갑자기 내장 출혈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혈변 증세, 네. 혈변 증세라는 게 사실 뭐예요? 피똥을 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3일 새벽부터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폐혈증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예. 네, 뭐 이렇게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는 그런 거잖아요. 네.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이제 일본 본토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일왕이 히로히토거든요. 예. 일왕까지 나서서 생난리를 쳤는데 이게 위독하니까 시라카와한테 이런 일종의 사주 그러니까 그 어주죠 어주 임금이 내린 술 네. 이런 것도 주고 그다음에 대훈장 네. 남작의 자기까지 막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의식을 혼수 상태에 빠진 시라카와 병상에서 펼치는데요. 뭐 일왕의 치거 그러니까 이 뭐 말이죠. 예. 막 봉독을 하고 내 당신한테 이 남작의 자기를 주노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쾌차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백포도주를 아까 얘기했듯이 어주로 내려줬는데 시라카와 입술에 약간 적셔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카와가 일본에게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왕까지 나서서 이제 쾌유를 빌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쓴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내장, 대장을 막 절제하는 대수술을 감행을 했다는 건데 결국 5월 26일 날 오전 11시 40분에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인은 물론이고 중국인들도 엄청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라카와가 이제 사경을 막 헤매고 막 그럴 때인데도 그때부터 이미 사망했다라는 소문이 막 파다하게 돌았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미리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막 축포를 터뜨리고 막 환호를 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일본은 이번 전쟁이 일본 황군의 위력을 떨쳐보인 승전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노무라와 우에다가 다쳤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윤봉길 의사의 네. 이것 때문에 다치고 시라카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상해의 모든 시민은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편 그 윤봉길 의사는 너무 빨리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 시라카와가 죽기도 전에 예. 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거죠. 그죠? 예. 5월 25일 날 그 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일본군 고등 군법회의죠. 군법회의에서 받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난 거죠. 아무리 군법회의라도 사실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1월 8일 날 일왕을 저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9차례나 신문을 받고 결국 9월 30일 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비하면 윤봉길 의사의 그 사형 선고는 너무도 전격적이고 빨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빠르네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군법회의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예. 그 중국 신문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시라카와의 무덤에 윤봉길 의사를 순장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분석까지 해놓더라고요. 순장을 시킨다고요? 뭐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예. 뭐라 그랬냐면 시라카와가 사망하자 일본 정부는 윤봉길을 처형해서 시라카와를 따라 순장시키려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사를 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봉길 의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중국 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신문은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죽더라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한 거네요. 예. 그 윤 의사 그거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배웠는데요. 당시에 그 일제가 사실 이렇게 만보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예. 그 중국인하고 한인하고 굉장히 이게 다투게 만들고 그 뭐 한인 그러니까 한국 본토 그러니까 조선 본토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막 이 폭동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고 중국에서도 한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건 너무 길어갖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심했었는데 요 윤봉길 의사 이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말끔히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과 한중이 어떻게 보면 반일 연합 정선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중대 기기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일본군은 긴급하게 그 상하이
사변에 따른 정전협정을 체결을 했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장제스 국민당 주석이 100만 중국군이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놨다. 이렇게 격찬한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군관 학교에 예. 한인 청년 100여 명을 군사실 훈련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 의용대라든지 한국 광복군의 근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또 그때 뭐 당시에 굉장히 침체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침체기를 벗어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국내외 동포들이 또 이 성금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정신적인 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임시정부가 부흥의 전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가 이제 그 한국의 독립을 막 제안하고 막 그렇게 만들었죠. 그 이 카이로 선언문에 명문화시킨 공적 이것도 윤희사의 어떤 그런 의거가 그 구실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와 백범 김구 선생이 맞바꾼 시계, 이 시계가 둘 다 문화재라면서요. 그 백범 선생께서 1949년 6월 26일 날 안두이의 총탄에 쓰러졌거든요. 네. 그 쓰러지고 나서 유품이 한 그 18점이 이제 그 문화재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 거의 이분도 이제 백범 선생님도 너무나 소박한 분이죠. 네. 그래서 뭐 밥, 국, 뭐 김치 이런 거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매번. 그런 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보니까 딱 18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점은 피 묻은 옷이에요. 그때 입었던. 네. 그리고 이제 5점은 도장. 이게 뭐 이렇게 뭘 쓸 때 도장 낙관 찍는 네네. 그런 도장이고 3점은 유목, 그러니까 글씨였다는 거고 나머지 1점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맞바꾼 회중시계였던 거죠. 네. 이게 이제 등록문화재 지금 441호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받은 백범 선생의 낡은 시계 이건 또 보물로 돼 있습니다. 그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다는 말 그리고 또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건 뭐 당연히 가슴이 아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그 젖먹이 2 아들한테 남긴 유언을 들으면 사실 또 가슴이 또 먹먹해집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뭐라고 제목이냐면 강보에 쌓인 2 병정에게라고 했거든요. 너희도 만일 피가 흐르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그리고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용감한 투사가 되라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2 병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아직 이 젖먹인데 병정이라고 한 거는 병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할수록 어떻게 보면 못난 나라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당시에 24살 정말 앞날이 창창한 젊은 가장이잖아요. 아내도 있고 네. 또 자식이 셋이나 있고 뭐 네. 그런 가장을 사지에 몰아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이 그 2 아들한테 젖먹이한테도 병정이라고 하면서 용감한 투사가 되라고 하면서 내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아들들이 생각이 나면 네. 다시는 그런 어떤 못난 조국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마영 기자도 지금 아들 2이 있다는데 그 아들 2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정상적으로 살아 네. 술사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그 정말 반듯한 네. 그 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런 네. 성인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네. 가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전 그런 아들들한테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한 건데 예, 어떻게 보면 네. 참 이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요. 네. 이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엄청난 그 나날이잖아요. 하루하루. 네, 그래서 네. 그 4월 29일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좀 스치듯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그 공부한 김에 한번 상기시켜 보려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4월 29일에 중요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